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머피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화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수민족 언어와 생활 문화를 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라오족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깊이 관찰해온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라져가는 풍습과 말 속에 숨겨진 공동체의 기억을 기록하는 데 매진해왔고, 이번 현장 방문도 그러한 일환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현장 복귀였습니다. 그동안 논문과 문헌 중심의 분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현장에서 사람의 눈빛과 손짓 속에서 진짜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교닉과 함께 그리고 현지 통역사 타나의 도움을 받아 다시 라오족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명절의 전통 음식과 놀이 문화를 관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들의 말투, 명절의 분위기, 음식을 나누는 방식,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형식까지 너무도 익숙한 장면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지만 BTS를 좋아하는 딸 에린 덕분에 몇몇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본 적이 있었죠. 그때 봤던 장면들과 지금 이 낯선 라오족 마을의 분위기가 신기할 정도로 겹쳐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헷갈린 걸까 싶었지만 갈수록 기시감은 명확해졌고 저는 매일 밤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동남아 민족, 라오스 문화. 한국 유사성이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검색하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물음표를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질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정말 북쪽에서 왔다는 그 말 진짜일까? 트럭을 타고 수시간 동안 비포장 산길을 달려 도착한 라오족 마을은 처음 보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지어진 집들, 먼지가 흩날리는 골목길, 바람 사이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구수하게 퍼지는 찰밥 냄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자꾸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아봤던 한국 드라마 속의 풍경, 그 속의 할머니들이 조용히 찰밥을 비비던 손짓, 아이들이 정겹게 이름을 부르던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장의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은 높았고 아이들은 저를 보기만 해도 숨거나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삶을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했습니다. 현지 통역사 타나는 조심스럽게 이방인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고 조사 대상이 아닌 문화와 전통 그 자체를 존중한다는 우리의 태도를 끈기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경계를 풀었고 아이들은 저를 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절구질을 하던 여자아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두 손으로 찢는 아이의 모습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뭐 만들고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절구질을 멈추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리나야. 순간 저는 몸이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투, 그 억양, 그리고 말끝의 부드러운 울림은 예전의 드라마 속에서 들었던 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마치 한국 아이들이 친구를 다정하게 부를 때 나지막하게 띄우던 말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며 타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선 사람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요? 타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요. 말에도 그게 배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의 말에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것이 숨어 있었고 그 속엔 삶의 방식과 정서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투에 스며든 감정의 결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익숙함의 정체를 밝히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전통 명절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역사 타나는 마을 장로의 초대를 받아
저와 조교닉을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가 지붕 아래 걸린 전통 장식들, 바닥 가득 퍼지는 찰밥 냄새, 낡았지만 반듯하게 정돈된 나무 기둥이 인상 깊었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어르신들, 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의 제잘거린 모든 풍경이 마치 어디서 본 듯 익숙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장면, 분명히 본 적 있어라는 감정이 떠올랐고 곧 저는 하나의 기억과 연결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봤던 한국 드라마 속 장면, 명절을 준비하던 시골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와 너무 흡사했던 것입니다. 가마솥에서 퍼낸 찰밥, 발효된 나물, 고추 양념이 소박한 접시에 담겨 나올 때 저는 참을 수 없이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레 타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음식 혹시 한국과 연관이 있나요? 타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봉사 온 사람들이 이 음식을 보면 고향 생각이 난다고 자주 말했어요. 순간 저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권하던 어르신들의 태도, 찰밥을 손으로 다듬던 모습, 그리고 저를 준비하던 흐릿한 의식의 흐름까지 한국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에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음식의 구성, 절하는 순서, 음식을 놓는 방식 등 하나하나가 구조적으로도 닮아 있었습니다. 감정의 구조, 말의 온기, 공동체 문화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뚜렷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 본 명절 음식과 의식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하얀 모기장 안에 누워 조용히 메모장을 펼쳤고 낮에 본 절차 하나하나를 되새겼습니다. 그 모든 구성은 단순히 음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감정의 결을 따라 이어진 문화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통역사 타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 사람들, 자신들의 기원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타나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끔 장로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 눈이 많이 내리는 북쪽에서 왔다고요. 큰 산맥을 넘고 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내려왔대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은 겨울이 되면 북쪽은 더 춥다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에게는 눈밭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 말은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북쪽에서 시작해 산맥을 넘고 강을 따라 남하했다는 구술 전승은 제가 문화 인류학 수업에서 소개하던 고구려 유민의 이동 경로와 너무 흡사했던 것입니다. 7세기 말 고구려가 멸망한 뒤 유민들이 남쪽으로 흩어졌다는 역사 기록. 그중 일부가 산맥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흘러갔다는 가설은 늘 학계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는데 지금 제 앞에서 살아 숨쉬는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고구려 유민 이주 경로를 다시 검색했고 지도를 펼쳐 라오스 북부와 지리적 일치를 비교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감정의 착각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이 말과 문화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깊은 울림이 가슴 깊이 번져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매 순간 마주치는 장면마다 제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말끝의 억양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음식을 권하는 손짓은 어느 한국 시골의 밥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와 고사 의식에서의 행동과 음식 구성도 한국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돼지머리를 정성껏 닦아 올리고 고요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은 제가 예전에 한국 민속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밤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민속 영상과 라오족 마을에서 찍은 기록을 반복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교류의 흔적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 방식에서 비롯된 공통된 정서 구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말끝의 억양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화법,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대화 방식. 이 모든 것은 한국어가 가진 정서적 화법과 구조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처음 깨달은 건 라오족 마을의 한 어르신이 아이에게 찬 음식을 건네며 했던 짧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데워 먹어야지. 천천히 먹어. 그 말투의 억양은 이상할 정도로 한국과 비슷했으며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 말이 아닌 분위기로 전하는 태도. 그것은 단지 언어적 유사성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저는 필드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끝의 온도. 그것이 이들의 정서 구조다.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문화적 영향이 아닌 정서적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직감을 안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감정의 결을 직접 체화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 에린이 건넨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마, 한국어 하나도 모르면서 한국 얘기만 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선생님이 또렷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입에 담아본 그 말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단어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온 건 억양이었습니다. 문장의 끝을 조심스레 마무리하는 흐름, 말 끝에 감정을 실어내는 방식,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그것은 라오족의 말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방식은 곧 감정을 조심스럽게 흘려보내는 정서적 구조와 닿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딸과 식탁에 앉아 단어를 익히고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에리는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어는 감정이 문장 끝에 있어. 조심스럽게 상대가 다치지 않게 말해. 그 말은 곧 연구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말투는 점차 부드러워졌고 생각보다 먼저 마음이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감정의 형식이라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억양, 그 안에 스며든 온기, 그리고 그것이 전하는 마음의 깊이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주쯤 되었을 때 파리 시내에서 열리는 다문화 언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이중 언어권 작가들의 언어 기억이었고 그중 한 발표자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름은 정미, 한국계 프랑스인 작가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논리적이고 직접적인데 한국어는 감정을 돌려 말해요. 처음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오족 마을에서 느꼈던 말의 구조, 억양, 끝맺음 방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정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라오족을 조사하며 느꼈던 한국과의 유사성, 그리고 최근 한국어를 배우며 경험하고 있는 정서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어의 말투 안에 있는 감정 구조가 다른 언어와는 다르다고 느껴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바로 말하지 않고 말의 끝에 실어보내죠. 그 말은 제 연구의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뒤 파리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라오족 아이들이 전통 노래를 부르며 노는 영상과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한참 바라보던 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제 외할머니 댁 같아요. 순간 저 역시 이상할 만큼 강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말, 억양, 정서, 공동체 속 배려 방식. 이 모든 것이 한국과 라오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정민은 제게 하나의 단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걸 한국에선 정이라고 불러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말끝의 여백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그 단어는 마치 오랜 시간 제가 찾아 헤매던 실마리처럼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정미 작가와의 만남 이후 저는 그간 모아온 자료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단순한 언어 비교가 아닌 감정 표현 방식의 정서적 구조였습니다. 제목은 말끝의 감정으로 정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주목하지 않던 이 영역은 단순한 어미나 억양을 넘어서 공동체 내 감정, 전달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오족 아이들의 말투, 장로들의 제사 발언, 한국 드라마 속 대사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하나의 정서 패턴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국제 언어학 학술대회 당일 발표장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연구는 두 공동체가 감정을 말로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정서적 억양과 문화 구조를 통해 비교한 것입니다. 스크린엔 두 사진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하나는 라오족 마을의 제사상, 다른 하나는 한국 시골의 명절 차례상이었습니다. 음식 구성, 절하는 자세, 좌석 배치까지도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객석에선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어서 두 지역 아이들의 전통놀이 영상을 비교했고 리듬과 억양, 가사의 반복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존댓말 어미요와 라오족의 부드러운 호칭이야. 아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완충하고 유대감을 조성하는지를 분석해 보였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히 언어를 넘어 감정의 전달 방식까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의 박수는 뜨거웠고 몇몇 교수들은 발표 내용이 정서적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학문이 될 수 있었고 그 진심은 말끝에서 온다는 것을. 학술대회 발표 이후에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지막 슬라이드에 담긴 할머니의 말투, 천천히 먹어. 괜찮아. 는 계속해서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깃든 온기와 배려가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관계를 잇는 감정의 언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라오족의 영상과 한국의 민속 자료를 비교하며 제 연구의 정서를 더 깊게 녹여냈습니다. 그 무렵 딸 에리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말투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부드럽고 감정이 느껴져.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 확인된 그 말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라오족 아이들의 따뜻한 억양, 엘리자베스야라고 불러주던 그 말 끝의 다정함, 그리고 한국어의 조심스러운 존댓말이 제 말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에린과 함께 파리의 작은 한국 가정식 식당을 찾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반갑게 다가왔고 벽에 걸린 사진들과 조용한 한국 음악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말 하나가 제게는 깊은 감정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상대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다녀오셨어요?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다만 마음은 다녀왔어요. 그 순간 언어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연결고리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된장찌개 앞에서 조용히 흐르던 감정은 어느새 제 안에서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온기나 배려 같은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복합적이고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언어로 설명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어떤 연결. 저는 그 감정을 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라오족 아이들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절구를 찌으며 웃던 모습, 제 이름을 부르며 손짓하던 부드러운 목소리, 나뭇가지 지팡이를 건네며 제 발목을 걱정하던 그 눈빛.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한국의 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정미 작가가 추천해준 한국어 관련 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대신 말끝을 살짝 흐리며 기다린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오족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돌려 말하며 상대의 눈을 보았고 말끝에 머뭇거리는 그 한순간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한국어에서도 라오족 말에서도 똑같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족과 한국을 잇는 건 단지 언어의 유사성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의 구조였습니다.
말에 감정을 담고 관계를 배려하며 끝맺음에 마음을 실어 전하는 방식. 그것은 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일 수 있는 감정이었고 저는 그것을 마침내 이름 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정미 작가의 초대로 파리에서 열린 작은 한국문화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전시관 한가운데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차례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엔 한국의 명절 풍경과 전통놀이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 갑자기 숨이 멎는 듯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찰밥과 국, 돼지머리, 절하는 손동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까지 모두 라우족 마을에서 봤던 장면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시장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저에게 정미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부르고 싶으세요? 저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정이요. 그게 딱 맞는 단어 같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는 거니까요. 그 대답 속엔 오랜 여정 끝에 도달한 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작은 결심도 그때 생겨났습니다. 에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한국에 가볼까? 거기엔 내가 사랑한 드라마 속 말투와 엄마가 사랑하게 된 정서가 함께 있더라. 그날 이후 제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을 부르며 웃던 라오족 아이들의 사진, 다른 하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적힌 한국어 메모입니다. 두 장의 사진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담고 있지만 그 끝에는 아주 오래된 감정 하나가 고요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바로 정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